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비롯해 계엄의 핵심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 49년 만입니다. 수사와 방첩, 보안의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합니다. 방첩 기능을 가져갈 기관은 민간인이 맡습니다. 국방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군 합동특별자문위는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된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방첩사 해체를 공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 권고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방첩사가 갖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란 조직을 신설해 각각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이 협업하도록 했습니다. 방첩 기능을 맡게 될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비군인 출신이 맡고 활동 기본 지침이나 업무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내부에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설기관의 설치 근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바꿔 방첩사 기능을 강화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첩부대 기능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방첩 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또 인사첩보나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자문위 공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방첩사는 지난 반세기 본연의 역할이 아닌 정치에도 관여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전두환 세력이 권력을 잡는 데 중심이 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로 민주 인사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까지 흑역사를 계속 써내려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방첩사의 전신은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한 국군 보안사령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2.6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모든 정보를 손에 쥐며 군부 실세가 됐고 이후 보안사 조직을 동원해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1990년 김영삼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했다는 폭로 이후 제가 서빙고 분실에 있었을 때 제 잘못이 제일 컸기 때문에 뭐 자긍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1991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개헌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일로 문재인 정부 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선언합니다. 과거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 방첩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렸습니다. 비상계엄 1년 전 취임한 방첩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12.3 계엄에서 방첩사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 왜곡된 임무를 수행한 방첩사. 개편과 해체를 거듭한 끝에 결국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의 핵심적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의 정보사 라인. 정보사 라인. 예, 그리고 이제 여인영의 방첩사 라인. 방첩사 라인. 예, 방첩사에서 그 국회의원들 다 잡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방첩사. 그래서 이 방첩사가 그동안에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대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가리를 해왔었어. 이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보안사령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오늘날의 방첩사예요. 이 변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보안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 그리고 나서 국군 기무사로 바뀌고요. 이어서 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방첩사로 바뀌었다가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방첩사는 사실 방첩이 뭡니까? 방첩. 간첩을 방지한다, 방어한다. 이거 방첩 아닙니까? 예. 간첩 잡고 반란을 막는 목적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좀 분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고요.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 그리고 신원 조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시단을 또 신설을 한다. 네. 감사단이군요. 네. 예, 그리고 저기 동향조사, 그리고 뭐 동향조사. 세평수집 이런 기능들 이런 게 문제거든. 동향조사. 요런 거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 좀 전에 매블쇼 스튜디오 안에 좀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아니 짚고- 최진문 교수님 카메라 앞에 그렇게 그 뇌란입니다 뇌란. 아니 저게 아니 왜냐면 저 앞으로 지나왔거든. 원래 저러고 오면 저 옆으로 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네. 오셔야 진짜 되는데 생방송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매불쇼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카메라 앞으로 왔네. 이 반란이고 뇌란입니다. 예. 진압해 주세요. 방첩사 폐지에 네.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역사도 잠깐 나왔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보안사령부로 이제 특무부대에서 보안사로 갑니다. 여기서 육해공이 분리돼 있던 걸 하나로 합치거든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합쳐갖고 이제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이 나올 당시에는 11.6이 있었잖아요. 11.6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온갖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데가 보안사예요. 왜 그러냐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두려운 거야. 군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추출될까 봐. 내가 그래서 이제 해봤다. 보안사령관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이 사람들을 독대하면서 권력을 향유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안사가 이제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오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11.6 사건을 가지고 쿠데타를 12.12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도청 서울의 봄도 보면 들어오는데 다 도청으로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든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정부군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전에 알지. 다 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유지되다가 노태우 정부 때 뭐냐면 청명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명계. 이게 저 보안사의 이병이 휴가 나와서 그 사찰 문건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1,300명의 그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엄을 했을 때 그 집 약도 그다음에 체포조 이게 명시된 문건을 공개해 버려요. 이게 청명계획이에요. 그 이등병 어떻게 됐어요? 이등병 어떻게든지 윤석양 이병. 윤석양. 윤석양 이병.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당시에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중에 잡혀갔죠. 그래서 굉장히 뭐 옷꽃 치르고 저는 알고 있어서 가끔 이제 뵙고 하는데 그분이 이 공개한 파일 중에 여러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비 검소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약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놓고 조기에 검거해서 체포하는 것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정보화가 IT가 아니니까 그것을 사람이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작성한 파일 그 디스켓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무사는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이 정보 접근권을 안 줍니다. 기무사는. 네, 기무사 안에서 병사들이 되게 똘똘한 서울대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요. 그래서 이를 이제 부려먹는데 병사가 이걸 갖고 휴가 때 나오는 바람에 병사들에겐 정보가 이제 차단됐죠.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요? 예, 이 노태우 정권 때 이제 맞습니다.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작성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군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사찰 대상에 넣고 어느 지역의 체포저까지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시행은 안 됐죠. 그러면서 보안사가 개혁한다고 기무사로 바뀐 겁니다.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이제 또 박근혜 때 세월호 또 기무사가 세월호 이제 그 유족들 동양 맞아요. 민간인 사찰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계엄 문건 계엄 문건을 또 2017년에 작성해서 18년에 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거죠. 거기서 이제 30% 정도 인원을 원복시키고 근데 기능은 여전히 남겨뒀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들어오면서 야, 이 중요한 부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 방첩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확대 재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첩사의 역사가 됐는데 이번에 민간군 합동 자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잘한 거네요. 근데 꼭 잘했다고 볼 수 있나?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한번 일단. 예. 이게 좀 이게 검찰 개혁과 제가 봤을 때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우리가 저기 아까 잠깐 슬라이드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기능 분산한 거요 아니면? 네, 기능 분산. 기능 분산. 기능 분산한 거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고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중앙감사단을 신설해요. 그러면 두 개의 직할 국직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 국직부대. 하나는 중앙감사단 신설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정보원에서는 방첩과 관련된 방첩 기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버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화 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건 좋았는데 저는 중앙보안감사단이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권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보안감사단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인사검증 기능까지 다 줘요. 그래서 신원조사 기능도 줘. 그러면 뭐냐면 인사검증과 신원조사를 이 명분으로 동향조사와 세평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첩사의 중요한 두 기능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상옥을 만든 거죠. 저 기능은 신원조사 기능은요. 어떻게 해야 돼? 인사복지실하고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을 주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화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방첩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결국은 예전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된 것처럼 군복만 벗고 그때 이제 군복 못 입게 그러니까 사복 못 입게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군복을 벗고 사복 입고는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군대 내에서는요. 저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에 동원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인영이가 모든 것들을 인사까지 다 장악하고 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방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첩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 인사검증, 신원조사, 세평, 그다음에 동향 파악,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방첩사 요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이게 군사법원법상 사법경찰권을 경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에 대한 일반 비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5개 기능 때문에 방첩사에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5개 기능 인사검증부터 시작해서 신원조사, 세평, 동향파악, 그다음 사법경찰, 군인들에 대한 개인 비리 이게 계엄이 이 주요 부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권력이네. 이게 권력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국가안보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굳이 왜 중앙보안수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사검증 기능을 주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퀘스천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권고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방첩사의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 거기에 줄서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100% 저는 확신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 반세기 만에 해체가 됩니다. 방첩사.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기무사, 기무사에서 방첩사. 이번에는 이제 폐지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안보사, 기무사, 방첩사의 역사라는 게 말씀 잘 해주셨지만 사실 군사 쿠데타와 뭐 사찰의 역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 전 진작 이런 기관이 계속 민주사회에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사실 적시에 해체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체되고 뭔가 기능 조정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첩사의 본업은 사실 안보 기능인데 요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게 조롱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안보 기능이 있기는 아니 왜냐면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 예. 정부에서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서 무인기 같은 거 막 침투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방첩사에서 미리 감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던가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서울 한복판까지 뚫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야 하는 안보 기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이런 거나 준비했던 기관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보 기능 물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꼭 군 부대 형태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들은 뭐 국방부에 설치한다든가 예.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편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보니까 국방부의 직할 기관인데 그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네. 이제 안보 수사를 맡는다. 네. 그리고 방첩 정보도 그대로 두는 거죠. 그 역할도.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갖춘 국방안보정보원이 맡는다. 네. 예. 이 국방안보정보원 신설에서 방첩 기능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군부대를 202 특공여단이라는 곳에서 복무했는데 그러세요? 후방에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부대였냐면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하는 간첩이죠. 무장공비들이죠. 예, 예. 그거 탐색 경멸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군사 정보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방첩사로부터 들을 필요는 없어요. 국가정보원이든 뭐 국가안보정보원이든 방첩 기능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적시에 제대로 탐지가 돼서 해당 부대에 전달만 돼서 어떤 임무가 수행만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방첩사, 기무사 이런 형태로 군 부대가 이걸 맡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전문 인력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되는 기관을 만들어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기관을 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겨서 국방안보정보원을 둔다. 네. 요 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민간인에게 기관장을 맡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규백 장관께서 지금 뭐 병 출신 최초의 국방부 장관인데 뭐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국방일을 오래 하셨고 국방이나 안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민간인이긴 하지만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할 거고 그렇게 돼서 시스템화 시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국정원도 방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 이렇게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계속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 내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도 지금 내란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믿을 만한 데고 방첩사는 뭐 못 믿을 기관이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국정원에 다 이관시켜서 힘을 키워준다라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정원의 기능이라는 건 국가 전체의 정보를 관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왜 드라마 수리남 같은 거 보면 해외에서 뭐 마약 수사 같은 것도 하고 산업 스파이도 잡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첩사, 기무사, 안보사는 뭐였냐면
군 내의 군사 기밀 관련, 군 내의 방첩 관련 정보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티컬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군사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이거든요. 거기에 군사 기능까지 엎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 분야로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좀 기밀 사항도 있고 하니까. 네. 국방 분야만 따로 떼어서 안보 네. 정보원을 만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군사 기밀이나 뭐 작전 기밀이나 이런 것까지 국정원이 다 다루게 한다는 게 그렇죠. 부적절할 수 있고 또 업무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방첩사가 안보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그걸 국방부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된다면, 국방부의 조사 이 권한, 뭐 조사본부의 권한이 너무 이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관 하나, 뭐 정부 부처 하나에 너무 권한이 확대되는 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바라지 않죠. 그런데 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정 부대의 원스타 정도 되면 이를테면 연대나 여단의 뭐 원스타 투스타들은 그 부대의 왕이거든요. 예. 근데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는 발의 체입니다. 그냥 별 하나, 별 두 개는 그냥 발의 체이거든요. 예. 힘이 일선 부대보다 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 조사본부를 내면 사실 권한이 약화되는 거죠. 그 어떤 부대장이 뭐 세평조회나 이런 걸 시키면 그 밑에 있는 장성들이 다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예. 국방부에 두면 오히려 더 그게 약화되는 게 있고 또 국방부 장관은 매주 이 국무회의 가서 그 대통령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 국감에 나가야 되는 예.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는 게 오히려 이 방첩사의 기존 권한이 더 확대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히려 민간 통제가 더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검찰 개혁처럼 요것도 어찌 보면 국방부라든지 우리 안보 관련한 개혁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이 방첩사 기능을 이제 이관받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떤 감시나 통제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첩사령관 3스타잖아요. 예.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내에서 뭔가를 지시하면 그 병사들이 따라야 돼요. 그거 감히 뭐 이렇게 방첩사령관이 시키는데. 그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국방부 내에서 조사본부장이 하려면 위에 다 결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방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관실 여기 이제 통제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공수처라든가 뭐 수사기관들 견제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수처라는 데가 군부대 내부에 들어가서 군인들 수사하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군법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놓는 게 더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정부에서 이제 설명하거나 설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또 여쭤보는 이유가 방첩사 해체한다고는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예전에 기무사에 대한 우리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성향 분류를 한다든지 2017년에는 계엄 문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또 나중에 안 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개편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는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윤석열 뭐 결심 선고가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이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군인들이 어떻게 단죄가 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군 뭐 어수선하겠지만 아마 아직도 어수선하겠지만 이런 일에 연루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국가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일단 그렇죠. 그 측면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뭐 세평조회라든가 정보를 모으는 그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비대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 방첩사의 해체를 통한 기능 개편은 역할 분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아주 없을 거라고는 말을 못하고 우리가 계속 감시와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덜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좀 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은 방첩사가 자체 내부 인사를 추진 중이다. 뭐 이거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인사 추진하면 인사 이동 시에 과거의 자료들을 하나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게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자기들이 해산이 되는 상황이고 군 자체가 지금 내란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 청산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이런 디테일을 놓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네. 않아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보도도 나왔으니까 정부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진짜 놀라울 일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나요? 방첩사가 조직적으로 인사 모든 면까지 개입을 해서 계엄을 하기 위한 인사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군 인사?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중에 식으로 하나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군 블랙리스트입니까? 네, 예. 한 30명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졌고 그것도 분야별로 방첩사에서 걸러내야 되는 인원, 법무관들 있잖아요. 네. 걸러내야 되는 인원, 일반 장군들 걸러내야 되는 인원 해서 한 30여 명 이상 했었고요. 법무관을 왜 했는가 봤을 때 법무관은 계엄이 일어나면 군사법원이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그 우호적인 사람과 계엄 이런데 비우호적인 사람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했던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게 계엄을 전제로 계엄을 만약에 선포를 하고 나면 우리한테 협조할 사람과 협조하지 않을 사람 내지 오히려 방해가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려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계엄 전후에 협조할 사람과 안 할 사람. 이걸 언제쯤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엄 전에 작성이 됐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군 인사도 장군 인사를 여인영 방첩사령부에서 거의 다 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인사안을 짰습니까? 이미 이루어졌던 인사는 한 달 전에 계엄사령관이 장관한테 인사안을 보고 드렸는데 그것이 80~90% 그대로 됐어요. 그것도 선택적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위주로. 예를 들면.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연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인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인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예, 거의 한 90%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에도 12.3 이후에 인사안도 한 4개 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참모장 육군 총장으로 육군 참모총장? 예. 지작사령관 강호필은 합참의장으로 이 2명은 4개 안에 다 상수로 들어가 있어요. 잠깐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이후의 군 인사에서 강호필 합참의장, 여인영 육군 참모총장. 네네. 자기들이 그렇게 짰다고? 4개 안을 짰던 그런 자료들도 그 보강도 자체 감찰에서 나왔고요. 지금 그 강호필 그 지작사령관이 계속 상수로 4개 인사안에 모두 등장을 한다면 연루 가능성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나요? 수사가 전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수사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강호필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에서도 핵심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지구계엄사령관을 한 거거든요. 지구계엄사령부를 만들고 그런 수사들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각 군단은 지역계엄사령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 비상계엄 해제가 일찍 돼서 망정이지 그것이 하루나 이틀 됐으면 이미 그 아래는 군사법원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이 군사 재판을 받고 완전히 장악되지 않습니까?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지구계엄사령부나 지역계엄사령부가 다 장악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령부를 만들다가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수사가 엄정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미진하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살생부를 만들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첩사에서 여인형 주도로 제거해야 될 대상과 오히려 키워줘야 될 대상. 그걸 나눠서 지금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계엄을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간단히. 저는 그 인사들을 쭉 들어보니까 거의 계엄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충암파가 용연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용연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계엄 이후에 군 인사를 추가를 해서 그래서 여인영 육참총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포스트에 배치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연이 깊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던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용현파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여인영 혼자 짰겠습니까? 김용현과 또 상의를 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짰을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인사안도 그러면 계엄 전의 인사안과 계엄 후의 인사안 두 버전이 있는데 계엄 전 인사안은 거의 반영이 됐더라. 네네. 보니까 80% 정도가. 네. 그러니까 계엄 전에 사실은 인사가 있을 때 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좀 돌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23년 11월 여인영이가 임무주하고 그때부터 좀 이상했죠. 그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들이 포진이 되고 그때도 의회 인사였거든요.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그의 인사에서 대상이 이미 진급 적기 경과자라서 어려운데도 특전사령관으로 가길래 저는 좀 이상하게 봤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의 신복들을 심으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여인영이가 방첩사령관 가면서 24년도의 인사는 방첩사가 거의 주도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방첩사안에서 내부 감찰에서 밝혀낸 내용이면 그 결과가 국방부로 보고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인사나 이런 데 다시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더라고. 최초 이걸 시작한 것은 방첩사가 이재명 정부 이후에 새로 간 지부에서 고강도 감찰 검사를 했고 비상계엄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면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고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방대한 것들이 나왔고 앞으로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ING 네. 그리고 중이다. 국방위원으로서 또 그건 강하게 조금이라도 관여되면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방첩사에서 방출을 좀 시켜야죠. 야전으로. 거기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치들을 나름 지금 방첩사 새로 임명받은 지휘부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또 도출이 된 거네요.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진 거고. 참. 그러면은 제가 수없이 말하는 것들을 수사를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인영이가 24년 4월 달에 인사 계획을 딱 한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승진한 다음에 쿠데타 직전에 다시 한번 25년 전후반기 보직 인사 계획안을 또 짜. 이게 뭐냐면은 쿠데타 성공하면은 이렇게 나눠 먹겠다고 하는 계획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합참의장 강호필. 와. 강호필이 지작사령관이죠. 강호필이가 지작사령관 하면서 뭐 합참 때 뭐 작전이 할 거를 막았다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강호필이가 합참 의장으로 돼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의원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이게 그 계획안으로 문건이 존재해요? 문건이 존재해요.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와서 쭉 누가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문건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문건은 방첩사에 있어요. 있어. 강호필이 진짜네 노숙을 보냈네. 아니 봐봐.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지작사령관은 이진우 그러니까 포스타 지들끼리 쿠데타 한 다음에 포스타를 이진우 각종을 시키고 여인영이는 육군총장한다. 저게 뭔 말이냐면은 합동수사본부장에서 싹 쓸어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군의 2인자. 옛날 전두환 모델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두환 모델로 지가 합수부장하다 계엄사령관으로 가려고 지가 육군 총장을 딱 써놨어. 와, 아니 이거 써놓은 거야 이게. 지가 써놨어. 문서 육군 있어요. 총장. 문서. 와, 나 돌겠네 정말. 자, 그래놓고 지작사령관하고 연합부사령관 둘 다 포스타 자리예요. 사성장군 자리. 이거를 또 곽종근, 이진우 이렇게 써놨죠. 이건 어떻게 뭐냐면 핵심끼리 이진우가 지작사하면은 곽정근이가 연부사령관하고 하나씩 나눠 먹는 걸로. 곽정근이가 지작사령관 하면은 연부사령관은 이진우가 하고 나눠 먹기로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 하나 빠진 자가 있죠. 문상호. 그러니까 문상호는 별도인 거야. 별도라는 게 어떤? 별도라는 하는 거는 김영현, 노상원, 뭐 김건희, 윤석열이하고 노상호는 별도야. 아, 그렇지. 네. 맞아. 네, 그 판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문상호가 작성한 문건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요거는 지금 방금 보여주신 거는 이거 여인형 라인이고 여인형 문건이에요. 문상호는 그 노상호 라인이거든. 그죠? 견제하려고 만들었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각자
롯데리아 쪽이니까 거기는. 각자 12.3 계엄해갖고 성공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했고. 그렇지. 그다음에 문상호는 노상원이하고 같이 고문해가지고 다 때려잡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지. 여기서 딱 하나 방첩사에서 겹치는 걸 제가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두 라인이 겹치는 게 있어요. 방첩사 문건에 네. 방첩사에서 민간인 사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예비역 장군들만 그 민간인이라고 해서 사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거든. 네. 근데 여기에 두 가지를 사찰을 했어요. 뭐냐? 전직 선관위원장 세 사람. 와. 노태학, 노정희 또 누구 하나 있더라고. 세 사람을 딱 사찰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요주의 기자. 요주의 기자? 기자. 자기들이 손봐야 될 기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봐요. 선관위원장 세 사람을 다 정부 첩보로 수집을 해놨다니까 이미. 와 무섭다. 그러면은 그 수집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주어 팰 때 이렇게 패는 데는 노상원, 문상호잖아요. 고민하고 양맥, 고문하고 양맥이는 거야. 네, 고문하고 양맥이는 거는 이제 문상호 쪽에서 하고.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첩보를 싹 수집은 한 거는 방첩사에서 한 거야. 수집은 방첩사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3명 역대 그 위원장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태학은 이제 현직이고 포함해서 권순일까지 3명. 권순일, 노정희인가 노정희 요 세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런 거 발표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당연히 해야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왜 특검에서 안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해. 네. 그리고 말이야 우리의 박정훈 대령 네. 장군 지인을 무슨 조사 분석실장을 딱 시켜놨어. 그럼 조사 분석실장이 해병대만 아는데 이 조사 분석실장이 재판하고 뭐하고 해서 이거 신경 쓸 틈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 공부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는 언뜻 보면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박정훈 대령이 잘하니까 이 사람들 시켜놔서 잘하겠습니다 한 것 같죠. 네. 박정훈 대령을 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이분도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허울이 좋다 이거지. 와. 허울만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있어. 그 지금 벌써 특검 끝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했다고 쳐. 그러면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에서 벌써 한 달 동안 뉴스 하나 나온 게 지금 이거 하나예요 지금. 아니 근데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댓글 보니까 네. 저 고문하고 양맥이는 문건 충격받은 분들이 많네.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저번에 다뤘어요.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야 이거는 많이 알려야 돼. 맞아요. 박선원 TV도 구독 좀 해주세요. 자 박선원 TV에서는 이거 계속 다루고 있는데 네. 자세하게 한번 다시 좀 읊어주세요. 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고문인데요. 네. 신체적 고문. 복면으로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기, 체온 저하. 와. 그리고 물고문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 덮고 물 붓기. 이마에 한 방울씩 장시간 떨어뜨리기. 와. 그리고 벌레, 개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 유발하기. 와. 힘든 자세로 장시간 유지, 수면 박탈, 장시간 공복 유지하기. 러시안 룰렛, 눈을 가리고 신체 근처에서 전동 드릴 작동. 오우 씨. 좁은 공간에 가두기, 시멘트 독방 등 감각 이탈, 낮은 온도와 밝은 조명, 매운 큰 소리와 함께 감금. 이게 고문, 신체적 고문 내용이고. 야, 너무 무섭다 진짜. 정신적 고문 내용을 보면은 무서워. 가족에 대한 협박, 고독함을 느끼도록 사회 활동과 격리시켜서 독방 감금,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아파트, 자동차, 여권, 장학금 등 물질적 수단 회유, 사기를 꺾기 위해 인격적 모욕과 가혹행위 및 욕설 퍼붓기. 이게 정신적 고문 내용입니다. 문건으로 만든. 자, 봐봐. 지금 다들 놀라잖아. 아까 진작 했었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자, 이어서 이 자백 유도제. 약물. 자,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 자백 유도제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허위 자백 유도제입니다. 그렇죠. 허위 자백 유도제.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과 고문을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에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그렇지. 보니까 신체적 고문 다 해. 그렇습니다. 정신적 고문 다 해. 네. 그리고 이제 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맞아요. 해롱해롱 되는 거야. 네. 거기에서 너네 부정선거 했었지? 했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거야. 자백했다. 허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허위 자백 받아가지고 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서야 이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거야. 그때 제 박선원 TV에 극우파들 몰려와가지고 근거 있냐 증거 대라 너 그렇게 허위사실하냐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여기 약물 4종류가 있잖아요.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케타민. 예. 근데 그 3가지 종류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하고 밑에 2개 프로포폴하고 케타민은 보유 확인. 보유 확인. 보유 확인. 이게 뭐냐면은 국군 의무사령부에 약이 충분히 있더래. 와, 의무사에. 그거를 저기 문상호가 지 친구 또래 육사 출신이 그 의무사령부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보유를 확인을 했다고. 보유 확인. 네, 그러니까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야, 대박이다. 그 3개,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예. 자백을 하면 부는 거.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장 찍고, 예? 그리고 어쩔 때는 다시 갑자기 각성제 먹여가지고 너 동영상 찍을 때 다시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자백 유도를 할 때 그냥 문서에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 네. 자 이제 너 이제 정신 차려봐. 너 아까 그거 알지? 그거 개. 아까 뭐냐면은 개로 공포를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개로 공포. 그냥 보통 개가 아니라니까 무시무시한 개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견. 개가 막 물 것 같을 때 고통하는데 피플테리어. 이 사람이 반응을 해. 아니면 이 사람이 진해에 반응을 해. 그러면은 딱 그때 너 정신 차려 진해를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진해에 약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에 약하다면 개를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물고문에 약하다 물을 똘똘똘 소리를 내. 그러면서 자, 너 인마 자 시인하는 자백 방송 하나 찍자. 그래갖고 한 20초 또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선관위를 이제 박살을 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네.